네, 오늘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는 지수는 2000선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 매수는 21일째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견조한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관 매도 때문이죠. 자, 그럼 기관 매도는 상수로 두고 현재 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면 외국인 매수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변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개인들 쪽에서는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수가 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시장에 변화되고 있는 수급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준비된 좀 그림을 보시면 오늘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이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보합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12시 구간부터 매수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투신권을 중심으로는 오늘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내내 매도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여기서 이 외국인 매수의 그림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11시 한 반 정도부터 현물 매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11시 구간 이후에 특히 12시 구간 되는 순간부터 크게 늘어난 것은 차익 거래 쪽입니다.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오늘은 비차익 쪽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즉 우리가 비차익 쪽을 외국인들의 개별 종목 순매수, 차익 쪽을 인덱스 펀드의 순유입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유입되고 있는 매수 금액과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 매수가 강화되었던 구간에 차익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동안 외국인 매수가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차익 매수를 중심으로 개별 종목을 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매수는 차익 잔고를 증가시키면서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인덱스 거래, 차익 거래의 움직임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만한 그림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환거래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현재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코스피 지수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환율인데요. 최근에 원화가 불과 한 7월까지만 하더라도 1160원 정도였는데 현재 지금 1070원대를 찍고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환율의 흐름과 함께 역축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는 2000선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해 최대 강세를 보였던 원화가 1050원대를 찍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원화가 과연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달러가 더 밀릴 수 있을지 여부, 그래서 여기서 환율과 연계된 차익 거래도 일부 있다라는 판단을 해보게 되면 시장의 변화 상황 두 가지는 첫 번째 외국인 수급이 변하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 환율이 다시 한번 원화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견인 요인, 외국인들의 환차익을 노린 일종의 차익 거래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변화 상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대외 변수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것들은 준비된 그림을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FMC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 이슈라 다 아시겠지만 FMC에서는 시장에서 생각을 했던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요. 특히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신고가를 보였다가 대부분 정체되어 있는 반면 아시아 증시에서 환율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었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많이 움직였던 태국의 바트화라든지 이 말레이시아의 링깃화, 인도의 루피화, 멕시코의 페소,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와 싱가포르 달러 이런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환율 자체 움직임 보면 원화도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 쪽으로 아까 갔습니다만 지금 아세안 국가들 가장 이제 취약했던 이들 국가의 움직임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이제 안정이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도 사겠지만 최근에 2주 연속으로 외국인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 쪽에서 외국인 매수 조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국가는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즉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제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이들 통화가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느냐.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단기 외채가 이 정도인데 외환보유액이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거나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디폴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이때는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고 이런 조짐이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 자금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안정성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담보할 수는 없다. 다만 자산의 이제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달러나 선진국 쪽으로만 갔던 자금들 일부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눈을 돌릴 가능성은 최근 외신에서도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테이퍼링 우려에 가장 크게 약세를 보였던 동남아 국가의 안정이 과연 얼마만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폐쇄 과정과 함께 부채 한도를 늘리는 이 두 가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의 이제 재정 이런 문제는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한도를 빨리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자라고 하는데 공화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두 가지 모두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9월 한 30일 정도까지 남아있고 더 연장한다고 치더라도 한 10월 초반 정도에면 모두 소진이 되는데요.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핵심 논점이 되고 있는데 오바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시퀘스터로 인해서 2015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연방정부의 부채 비율은 낮아지지만 오바마 케어를 지속할 경우에는 2016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끊임없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아마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공약을 또 안 지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오바마의 손을 약하게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신용등급 하향과 같은 쇼크는 다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변수를 얼마나 빠르게 잘 해결해 나가는지가 또 남아있는 변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계속 개선되는 지표들이 나오니까 시장에 환호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로존 PMI, 중국 HSBC PMI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았지 않습니까? 뭐 최근 2년 내 최고, 6개월 내 최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개선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준선 위로 모두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PMI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 회사에 실제적으로 구매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에게 서베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의견이 좋으면 향후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 서베이 지표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실물 지표가 따라오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심리 지표의 개선만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물 지표의 개선을 확인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이다라는 변수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지금 산업 생산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산업 생산을 견인하고 있는 게 뭐냐? 자동차와 부품이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IT 쪽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도 전체 업종이 좋은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의 개선을 통해서 이와 같이 또 자동차 부품 말고도 개선되고 있는 게 운수장비 쪽에서는 항공 부품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좋아지면서 뭐 셰일가스를 비롯한 플랜트 쪽의 움직임도 좋고 또 건설기계 움직임도 최근 주택시장이 개선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산업별 생산을 이끌고 있는 이 몇몇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피크에 들어가면서 탄력이 둔화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이런 실물 지표들에 대한 확인이 아마 3분기에 남아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3분기 기업 실적,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여전히 한국은 저평가되었다는 얘기가 많지만 미국은 일부 고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현재 PER이
기준치라고 볼 수 있는 14배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추정 실적의 오류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시장의 시각은 현재 신고가에 대한 경계 요인들이 실물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 또 미국의 연방부채 협상을 확인하는 과정, 또 테이퍼링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정을 현재 지금 밟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변수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글로벌 펀드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글로벌 펀드 자금은 2013년 하반기에는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선진국 쪽 채권도 팔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머징 채권도 전반적으로 팔고 있는 양상입니다. 주식은 사고 있는데요. 이머징 쪽에선 별로 안 사고 있고 여전히 선진국을 크게 선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선진국 쪽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에도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 서유럽 쪽에서도 계속 유입되면서 3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 쪽은 최근에 2주 연속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2주 연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동안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죠. 어쨌든 그동안 선진국 시장으로만 쏠렸던 자금 중에 일부는 이머징 마켓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한국과 대만의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물론 매수는 이어지지만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인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들 국가의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쪽에서는 일본 쪽의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최근에 눈에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방향은 이런데요. 그렇다면 과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 큰 그림, 선진국 주식을 선호하는 큰 그림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최근에 선진국이 주요 제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현금들을 쓰면서 투자도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투자를 늘릴 만한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규 투자, 신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큰 트렌드는 바뀌지 않겠지만 그 큰 트렌드 안에서도 분명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을 지어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변수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낙관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 제가 분명히 연휴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시장 재편을 위해서라도 들고 가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들은 오늘 대우증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 쪽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산업재 쪽 종목이나 소재 쪽 종목군들에 대한 경계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왔던 IT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약간 경계의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66만 대 리콜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리콜이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좀 맞고 있죠. 물론 굉장히 연식이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리콜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차량 생산이 많아지고 파업이 잦아지면서 불만 차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담들, 이런 얘기들이 단기 급등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을 굉장히 정제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화 상황, 외국인 매매 성격의 변화 상황들을 잘 챙겨나가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비중을 너무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단 현재 구간에서는 적절하게 좀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IT와 자동차가 좋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들 종목의 탄력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단기적인 전략과 중기적인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자. 즉 현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의 접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재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그 변수들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또 이 선진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트렌드를 한 가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트렌드냐? 바로 M&A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의 M&A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반기에 포문을 연 것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버라이즌,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죠.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무선 기기 업체를 그동안 버라이즌과 영국의 보다폰이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분을 누가 모두 인수했죠? 버라이즌이 보다폰에게 모든 지분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큰 금액의 거래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하는 흐름을 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여러 기업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기업들은, 이제 리서치 모션, 이제 이름 블랙베리로 바뀌었죠. 블랙베리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회사도 결국은 캐나다 연기금 쪽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지금 IT 쪽에서 굉장히 많은 M&A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두 가지 그룹군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이제 통신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텔레포니카가 이탈리안 텔레콤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합병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공룡이 탄생했죠. 반도체 장비업체 1위라고 볼 수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회사가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아시아권 내에서의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반도체 장비업체의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IT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M&A 이슈를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올해 한 3분기에만 260조 원 정도의 이 M&A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 M&A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려는, 즉 자산을 확보해서 그 자산에서 이제 자본 가치, 캐피탈 게인을 얻으려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많이 보였다면, 최근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딜로이트 투자자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M&A가 6%가량 증가한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구조 조정을 미리 잘 해놔야 전반적인 경기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경기의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잘 준비를 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놔야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대표적인 기업, 피인수되는 기업은 급등을 했습니다. 노키아죠. 노키아는 이벤트 발생에 거래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모습이었고,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저점이 4달러가 채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6달러가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 뭐 한 달 구간에 거의 50% 넘는 주가의 반등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피인수를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이죠.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발생 이후에 주가가 여전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양상. 지금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이 종목들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이벤트에 완전히 반대죠. 노키아는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한 이후에 이 갭을 넘지 못하는 그런 양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오늘 새벽 거래, 끝난 거래에서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9%가 넘는 주가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것은 적자 기업이었는데, 도쿄 일렉트론과의 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라는 전략, 이런 전략들이 통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이렇게 구조조정되는 기업들 향후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는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9% 이상의 반등을 나타내면서 강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M&A가 과연 어떠한 시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최근에 진행되었던 M&A를 한 몇 년간 살펴보게 되면 주로 어떤 형태였느냐? 금융위기로 인해서 거의 망해가는 기업들을 정부가 떠안는 형태가 가장 처음에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망한 기업들, 특히 선진국의 망한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돈이 많았던 브라질, 인도, 중국 이런 국가들이 인수하는 형태로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선진국들이 계속 뭉치고 있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또 일본의 반도체 회사가 합병하면서 하나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제치고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메모리 업계에서는 2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합작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쿄 일렉트론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또 합병하면서 대규모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 1위권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업들이 계속 대형화가 될수록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피해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큰 업체들이 생기게 되면 반도체 지금 살아나는 업체가 삼성전자, 마이크론연합, SK하이닉스 3개 정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TSMC나 UMC와 같은 대만의 이 파운드리 업체들, 그리고 대만의 군수 업체들 일부 이렇게 남아있는 양상인데, 이들 업체들에게 납품을 가장 많은 물량들을 하고 있는 두 회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합병을 통해서 가격 협상력도 높이고 규모의 경제도 달성을 해서 비용을,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자, 이들 기업들이 아까도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 금리가 이미 올라갔고요.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인수하려고 했던 회사의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일종의 보상률로도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돈을 사용하는 가격의 금리의 상승은 M&A 물건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M&A를 한다면 지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들이 뭉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기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수출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여기서 함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선진국들이 그동안 제조업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금융 쪽으로 워낙 많은 돈을 벌었고 내수 소비,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쪽에 규제가 늘어나고 있고 아직도 이 상처는 전부 다 회복되지 못한 상황. 특히 유럽의 재정이라든지 미국의 주택시장은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만 과거의 상처를 모두 씻었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여전히 자금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고 유럽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의 흐름은 여전히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들이 제조업을 강화시키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긍정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해를 받는 기업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 결국은 글로벌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지금 당장 업계 판도를 뒤엎을 정도의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없는, 이미 게임이 끝난 그런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반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막 글로벌로 뛰쳐나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악영향을 받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앞두고 이렇게 M&A를 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그런 지나가는 뉴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유형의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여전히 독보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들은 지금 제한적이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연합 이 3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과점은 쉽게 깨질 수가 없고 다른 업체들의 진출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트의 경쟁력이라든지 부품 쪽의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M&A가 진행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긍정적이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현재 우려되고 있는 하이엔드폰 중심의 수익성 하락 우려,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비 쪽의 조달 원가 상승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요인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조선업종입니다. 자, 조선업종은 지금 뭐 신조선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조선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종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종도 최근 들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연관된 업종의 움직임들이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상대적으로 한국과 경쟁할 만한 조선업체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지금 투자를 강력하게 늘릴 만한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쪽에서도 최근 벌커 쪽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 글로벌 경기가 정말 좋아지고 이제 조선 경기가 만약에 살아나는 모습을 일부라도 보인다면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여전히 글로벌 탑티어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 중에서의 관심 종목은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현대중공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조선업종의 움직임이 해양설비 쪽의 움직임이 아니라 상선 쪽의 움직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향후 이제 글로벌 탑티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용어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막 해외로 뛰쳐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컨텐츠 업종도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좀 뭐 살펴봐야 될 것이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제 수출주로 옛날부터 IT와 같이 꼽아왔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는 이제 해외 쪽에서 생산을 약간 늘리는 정도. 뭐 이 정도로 봐야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신고가에 들어간 부품주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동안 잡지 않았던 해외 법인들의 이익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낮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게 줄 수 없었던 이들 종목의 매출 규모가 커지고 해외 쪽에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이익률들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해서 주목을 봐야 되겠다. 완성차는 여기서 늘어봐야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꾸준히 주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완성차 쪽보다는 자동차 쪽에서는 부품주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강화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SUV와 관련된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젤과 관련된 또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2차전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또 강화되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장 부품들의 강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은 만두가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벽을 넘어서 뭐 GM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과 좀 더 관계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 한국타이어. 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뭐 타이어 관련 종목들의 흐름 별로 좋진 않지만 타이어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글로벌 시장의 탑티어들과 점점 연관 관계를 넓혀 나가면서 아직도 뭐 빅3와는 좀 격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뭐 브리지스톤이나 구디어 이런 쪽과는 격차가 있습니다만 한국 타이어를 중심으로 그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는 관점. 그래서 이 빅3는 더 이상 커지도 못하고 이익률도 제한적인 양상인 반면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한국 타이어가 점점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또 해외 공장의 생산 본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살펴보는 게 오히려 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요약해보면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환율이라든지 주변 여건들 또 외국인 매수의 질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변수는 글로벌 시장에 남아있는 변수들, 대표적으로 동남아의 안정이라든지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글로벌 자금의 분배가 여전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M&A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뭐 IT, 자동차 부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여전히 소재 산업재 쪽은 글로벌 기업과 혹독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 또 글로벌 경쟁에서 쉽게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 고를 만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고요. 잠시 후에 또 전문가를 통해서 시장의 종목 상황들을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